생명학원 4단원 유전 3. 사람의 유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 교과서 페이지 130쪽이고요. 기본 용어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 성질 이렇게 보시면 좋다라고 했었죠. 생물이 가지는 고유한 여러 가지 특징인데요. 생맹, 혈액형, 보조개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형질이 됩니다. 이런 형질들 중에서도 상동 염색체 위에서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를 우리는 대립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개가 있다, 없다와 같이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이형접합이라고 하고요. 유전형질이 같은 걸 동형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형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 유전자, 이거 또는 저거, 보조개처럼 있다, 없다와 같이 대립 유전자 구성이 이런 식의 구성이 같은 것, 상동염색체에서 보조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가 같은 것이고요.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이형접합성이라고 불러요. 알파벳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요. 대문자 AA, 소문자 AA는 동형접합성이고요. 중학교 때 배웠었던 순종의 개념이 됩니다. 반면에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른 것을 우리는 잡종 또는 이형접합성이라고 하죠. 영어로 호모, 그 다음에 이형접합성은 헤테로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형질을 표현형, 이러한 표현형을 결정해주는 걸 유전자형이라고 하는데요. 혈액형을 표시를 한번 해보는 게 좀 간단할 것 같아서 혈액형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A형인 사람이 있어요. 이 A형인 사람은 A형일 수도 있고요. 유전자형이 AO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냐면 유전자를 살펴보니까 엄마에게서 받은 이쪽이 이 엄마라고 하고 이게 아빠라고 해볼게요. 파란색이니까 이게 엄마라고 하면 아빠가 A를 줬고 엄마도 A를 줬어요. 이렇게 하면 A형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빠가 A형을 줬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O형을 주었다라고 해봅시다. 유전형질이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형질이 같으면 동형접합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었고 다르면 이형접합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에서 결정되는 그래도 두 개 다 혈액형은 A형으로 나오죠. 혈액형 판정을 했었을 때 이 A형을 표현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표현형을 결정하는 어떠한 유전자를 가졌는지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러한 유전자를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서 A와 O가 있는데 그 중에서 A가 표현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드러나는 것을 우성이라고 부르고요. 드러나지 못하는 걸 열성이라고 합니다. B형도 마찬가지이죠. BB, BO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B형이라는 표현형이 되고요. 얘네들이 유전자형이 됩니다. B와 O 중에서도 B가 우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O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OO 이렇게 되어야지만 O형이라는 표현형을 가질 수 있고요. A, B형의 경우에서는 알다시피 A와 B 두 개를 가져야지 A, B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형의 경우는 동그랗게 이렇게 당단백질이 있는 반면 B형의 경우에서는 뾰족한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O형은 없다, 제로라는 의미라고 했었었고요. A, B형의 경우에서는 뾰족한 것도 동그란 것도 모두 다 갖는다라고 했었었죠. 여기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저번에 했었지만 이 A, B형은 A와 B 둘 다를 갖는 것이고요. 어떤 거 하나 우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고요. 공동우성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 유전자가 다를 때 겉으로 표현되는 걸 우성, 다를 때 표현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해요. 자, 유전 용어를 기억을 하면서 밑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5개 모두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형질 변화 자체를 이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바로 세대가 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 세대가 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식 가능한 연령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아기를 낳는 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뭐 평균적으로 뭐 가능한 나이는 2차 성직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초경을 하는 그 월경이 시작되는 그 나이가 뭐 초등학교 요즘에 좀 빨라졌다고 해서 한 5, 6학년 정도라고 하지만 그때 애를 낳지는 않죠. 뭐 빨리 낳아야 17, 18에 낳는다라고 가정을 해도 무려 10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첫 애를 낳는 나이가 점차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한 3, 40까지도 이제 뭐 되겠죠. 그래서 세대 자체가 길어요.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30살에 아기를 낳으면 30년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세대가 길고요. 이렇게 낳았을 때 자손수가 이제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도 한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낮고요. 통계 처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반화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마구잡이로 너랑 결혼해가지고 애 좀 낳아볼래? 이제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 교배도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수도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심지어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형질이 발현이 이제 유전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를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를 할 때는요, 일단 그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를 합니다. 정의부터 살펴보면요, 가계도를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집안의 가계도, 이제 그 가계가 집안 조사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뭐 예를 들어 집에서 가계부 쓴다라고 하면 집에 돈 내역을 전부 다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할머니,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세대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계보를 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러한 계보 조사를 통해서 우열관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전되어져서 왔는가, 유전자 어떤 것이 뭐 분포가 되어져서 왔나, 우리 집에 대머리가 있나 없나, 있으면 나에게 누가 전달해 줄 것인가, 그리고 내 자식은 대머리로 태어날 것인가, 대머리는 우성일까 열성일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가계도 조사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오른쪽 잠깐 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얘가 일란성과 이란성이에요. 표시를 보니까 조금 특이하죠. 일란성은 한 줄에서 시작했다 두 개로 갈라지는 반면 이란성은 이렇게 바로 갈라져요. 왜 그러냐 하면요, 얘하고 얘는요, 여러분들 이제 유전, 그 동시에 얘네가 태어난 거고요. 얘네들은 그냥 먼저 태어나냐 늦게 태어나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얘는 1, 2년을 텀으로 두는 거라면 얘네들은 그냥 동시간대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달라요. 유전 정보가 다르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과 같은 시간에 동시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일란성은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난자가 분열 과정에서 초기 분열 때에 두 개로 우연치 않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순간 사고죠. 근데 각각 발생을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한 게 일란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쌍둥이를 조사를 하게 되면 일란성의 경우에서는 유전 정보가 동일하겠죠. 이게 일란성의 그림이거든요. 그림만 보고도 구분이 돼야 돼요. 반면에 이란성은 유전 정보가 당연히 달라요. 왜냐? 정자도 두 개, 난자도 두 개였어요. 이쪽은 정자 하나, 난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란성의 경우에서는 유전자는 똑같은데 둘이 왜 차이가 날까? 아,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란성의 경우에서는 둘이 왜 다를까? 유전도 영향을 주었지만 환경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유전의 영향이냐 환경의 영향이냐를 이제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할 때 좀 유리하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쌍둥이 연구이고요. 집단조사의 경우에서는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유전 형질을 조사를 하는데요. 주로 집단이니까 통계 처리를 하고요. 이 통계 처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그 다음 특징은 무엇인지, 분포 같은 걸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조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집단에 대머리라는 형질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빈도를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통계를 처리했으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대머리의 유형이 뭐 M자 탈모인지 뭐 가운데 정수리분 탈모인지 뭐 이런 특징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집단을 조사를 해서 통계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도, 특징, 분포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색체 및 유전자 분석인데요. 예전에 보았듯이 핵형 분석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제 핵 속에 들어있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이 핵형을 분석을 하게 되면 염색체 수, 크기, 모양 같은 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키 순서대로 쭈르륵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크기 순서대로. 그래서 개수가 몇 개인지, 모양은 어디가 좀 하자가 있는 게 아닌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이상에 의한 질병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유전 현상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 현상은요,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대립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수에 따라서 하나가 관여하면 단일, 여러 개가 관여하면 다인자라고 하고요. 위치가 상염색체 위에 있으면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위에 있으면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해요. 자, 사람의 염색체를 생각을 해보면 1번부터 22번 총 2개씩 갖기 때문에요. 44개를 갖죠. 거기에다가 성염색체를 가져서 XX 또는 XY를 가져요. 이렇게 해서 총 2에는 46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쪽이 상, 이쪽이 성이었었고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즉 한 쌍, 두 개가 관여를 하면 단일인자, 여러 쌍이 관여를 하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염색체 유전, 남녀 모두 공통으로 갖고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단일인자냐 다인자냐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요. 단일인자는 한 쌍, 즉 두 개가 관여를 하는 유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남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질비도 차이가 없고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우성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예외가 중간 유전하고 복대립 유전이에요. 우리는 복대립 유전도 살펴볼 겁니다. 보조개 같은 걸 보면요. 이제 보조개가 있다, 없다와 같이 이제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 미맹은 맛을 못 느끼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PTC 약물이라는 것에 대한 맛을, 쓴맛을 느끼냐 못 느끼냐에 대한 미맹. 그래서 PTC 미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상이냐 아니면 미맹이냐. 그 다음에 혐알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와 같이 이거 아니면 저거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두 한 쌍,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때 한 쌍이라고 하는 말은 아빠에게서 온 거 한 쌍, 엄마에게서 온 거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쌍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쌍. 자,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문자 A가 이쪽에 있고요. 소문자 A가 이쪽에 있네요. 자, 여기에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분리가 되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죠. 핵상을 적어보면 EN에서 N, N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DNA 양은 점차 한 번씩 분열을 할 때마다 줄어드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러한 정자를 만나는 것과 이러한 정자를 만나는 것은 유전 형질이 모두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를 가졌을 때 얘네 두 개가 각각 분리가 되고요. 각각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됐을 때 얘 하나를 우리는 A, 그 다음에 이쪽 하나가 또 분리가 될 테니까 A, 엄마가 A와 A로 모두 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얘를 만날 확률이 2분의 1, 얘를 만날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 이렇게 만나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는 대문자 A가 소문자 A보다 우성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하는데 대립유전자가 집단에 3개 이상 존재하는 걸 우리는 복대립, 대립이 있긴 한데 3개 이상이다 라고 해서요. 복대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ABO식 혈액형이 있는데요. 집단에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A 이런 식으로 갔거나 A, O 이런 식으로 갔거나 나는 2개만 가는 거예요. 집단에 3개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의 혈액형은 한 쌍, 2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이게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요. 단일인자 유전에 속합니다. 그리고 얘가 여러 쌍이 되면 다인자 유전에 속해요. 여기서 3가지 대립 유전은 A와 B와 O인데요. 이 A, B, O 대립 유전자를 이제는 우리는 IA, IB, 소문자 I. 왜 이렇게 쓰냐면요. 우열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O가 열성이다 라고 했었죠. 우성을 대문자, 열성을 소문자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열 관계를 표시를 해 보았고요.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자, 아는 걸 먼저 적어보면 O형은 OO, AB형은 AB, 나머지는 A형을 가질 거고 B형을 가질 거고 A를 가질 거예요. 이게 1단계이고요. 2단계를 푸는 방법은 이 A형에게 O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쪽에게 O형을 주는 것 이렇게 풀게 되면 빠르게 부모의 유전자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얘 하나를 모르는데 아빠가 무조건 A를 주었겠죠. 엄마는 B가 없으니까, A가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O를 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성원 AB의 혈액형의 유전자형을 적어봤고요. O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A형의 남자의 확률이다 라고 했는데요. A형이 나올 확률은 AO와 BO가 만났었을 때 AB, AO, BO, OO의 경우의 수 중에 A형은 얘밖에 없죠. 그래서 4분의 1이고요. 남자는 여자, 남자 둘 중에 하나의 성별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총 8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인자 유전은요.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에 의해서 이제 형질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가 않고 연속적인 변이를 보여줘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걸 단일인자, 키와 몸무게와 같이 여러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고요. 피부색, 키, 지문 형태, 몸무게, 눈 색깔 같은 것들이 연속적인 변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부색을 결정한 대립유전자가 세 쌍이면 서로 독립되어져 있고 ABC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이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7가지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소문자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피부가 매우 하얗고요. 그 다음 대문자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 매우 검었다라고 하면 얘네 두 개의 잡종이 만들어지면 흰 색깔 이거 절반, 이거 절반. 그래서 이렇게 절반이 섞이게 되고 이렇게 된 애들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나오는 경우의 숫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정규분포 그래프를 만들어 보게 되면 유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이 표현형들이 8분의 1, 8분의 1인가 64분의 1 중에 한 개만 해당을 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는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성염색체는 남녀에 따라서 다르게 같죠. 남자는 XY, 여성은 XX예요. 그래서 만약에 X염색체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면 여자는 XX를 두 개를 갖게 되면 하나는 정상을 갖게 되면 이제 정상으로 표현이 될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남자는 XY라서 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 유전 형질의 발현 빈도가 차이가 나는 걸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염색체에 이제 질환이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에 따라서 발현 빈도가 달라지는 걸 반성 유전, 성에 따른다라는 말이고요. Y 연관도 있기는 한데 남성에서만 나타나요. 그리고 흔치 않아서 이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주로 우리는 X염색체의 연관이 대한 유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어서요. 유전 형질의 발현 빈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서는 X염색체를 항상 어머니에게서 받았었고요. 그리고 딸에게 무조건 전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서는 X염색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양쪽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게 되고 딸, 아들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주게 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X염색체 유전인지 또는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구분하는 지표로서 이 특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 경우는 상염색체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이 X염색체에 대한 유전은 이제 남녀 모두의 공통으로 받았고 다시 그대로 남녀에게 상관없이 자손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상염색체 유전과 동일하게 유전되는 방식인 반면에 이제 이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좀 성염색체만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 더 용어를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밑에 이미 빈칸이 세워져 있지만 우리 오른쪽 여기 빈칸의 내용을 한번 써보면서 이제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우선 X'을 정록생명, 그 다음에 X를 정상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록생명에 대한 유전자는요, X염색체 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적색과 빨강색과 녹색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이제 푸른 색깔에 대한 것은 구분을 하는데요. 이유는 상염색체 7번에 있어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록생명에 대한 것만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자의 경우에서는 XX, 얘 정상일까요? 생명일까요? 당연히 정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X'를 해보면요. 얘는 무엇이 나왔나 했더니 정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얘네는 무엇이 나왔냐면 얘네들은 정록생명이다 라는 거를 관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거, 여기에서 생명과 정상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성이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정상이 우성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남성의 경우 얘는 정상이 될 것이고요. X'Y는요. 얘네들은 생명이 되겠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게서 생명이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지게 돼요. 이와 동일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혈우병이에요. 혈우병. 자, 혈우병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혈우병도 여기서는 정상이고요. 얘네들도 정상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혈우병이 되죠. 이게 혈우병이고요. 남성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남성은 이쪽은 정상, 이쪽은 혈우병이에요. 혈우병이라는 병이 무엇이냐면 피가 굳지 않는 질병을 혈우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의 경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죠. 월경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피가 안 굳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치사해요.
뱃속에서부터 사산되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혈우병은 남성에게서만 나와요. 이런 것처럼 남성에게서 이제 유전형질의 발현 빈도가 좀 더 차이가 나게 되죠. 성에 따라서 유전형질의 발현 빈도가 차이가 나는 걸 이제 성염색체 유전임을 알 수가 있고요. 두 개의 혈우병과 정록생명은 모두 반성유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을 점, 생맹유전자, 혈우병 유전자를 가졌으나 정상으로 표현이 돼요. 인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형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우리는 보인자라고 합니다. 열성 유전자를 가지지만 우성의 표현형을 갖는 사람을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은 모두 다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열성 유전자를 가지면서도 이제 우성의 표현형을 갖기 때문에 보인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정록생명이나 혈우병의 경우에서는 모두 다 열성 질병이에요. 그렇지만 꼭 열성 질병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우성에 따라서 경우에 따른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계도로 분석을 해서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었던 내용들을 모두 적어 놓았고요. 자료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해석을 보면 정상 남자는 XY, 정상 여자는 XX.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정록생명의 집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록생명은 정상이 질환에 비해서 우성임을 아니까요. XX'도 정상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정록생명 남자는 X'Y, 정록생명 여자는 X', X' 이렇게 돼요. 나머지를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이게 지금 녹색으로 적은 것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나머지 여기는 지금 핑크 색깔로 칠해놓은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을 짜맞춰서 위아래를 맞춰보는 겁니다. 자, 우선 6번에 질환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2번이 질환 유전자를 줬을 텐데 하나는 누가 줬을까요? 당연히 1번이 주었겠죠. 이렇게 짜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번에서 정상 유전자를 줄 수 있는 건 엄마뿐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여자로 태어났네요. 그럼 아빠는 무엇을 줬을까요? 자녀에게 생명 유전자를 줬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짜맞출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짜맞추냐 하면 남성이 Y를 이렇게 줬으면 여자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X'을 줬기 때문에 8번이 질환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7번과 8번 사이에서 유전자형을 아니까 정록생명 자녀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여성, 남성, 남성이 되겠네요. 이때 정록생명 자녀의 경우는 이쪽이 생명, 이쪽도 생명.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자녀에게서 등장했어요. 이렇게 나타나려면 자녀는 열성이에요. 부모가 우성이어서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열성을 만나서 아버지도 딸에게 열성을, 어머니도 딸에게 열성을 주었기 때문에 열성 유전병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열관계는 열성이 유전병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병인가 아니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 딸이죠. 딸이려면요.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성염색체 유전이었었다면 이제 유전병을 열성을 프라임으로 그냥 표시를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버지는 얘를 가지고 있었어야 될 것이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뭔가 얘는 정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얘가 우성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전병이 될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무엇이어야 한다? 바로 유전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걸 보아서 이 집안은 상염색체 유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딸이 생맹처럼 이런 식으로 유전병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유전병을 만약 가지려면 아버지는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유전자를 작성을 해보면 딸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버이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아들은요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유전자를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의 경우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유전자형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은 한 명이네요. 아들. 그래서 아들의 경우는 대문자 A, 대문자 A일 수도 있고 대문자 A, 소문자 A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